고마해라. 박전무는 뭐 어느 정도 보는데 네, 공부하시잖아요.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판때기에 누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 채슬리 자문의 박세익 전문인과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연준에서 양적 완화 규모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거에 대해서 2013년, 14년까지 공부해가면서 야 그때 주가 올랐어, 뭐 한국은 그때 안 올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네.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뭐 앞으로 좀 가속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안 할까봐 저는 걱정해요. 안 할까봐 걱정이라고요? 네. 거꾸로. 네. 네, 저는 안 할까봐 걱정이에요. 네. 99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0년 초까지 6.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그 닷컴 버블을 막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박살나니까 계속 금리를 내리다가 2003년 초에 이제는 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때 2003년, 4년, 5년부터 보면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하고 난 이후로 중국도 이제 갑자기 이제 GDP가 2002년, 3년 이제 쫙쫙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미국도 드디어 2년 반 동안에 그 닷컴 버블에 대한 후유증을 이제 딛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ISM, 뭐 PMI 지수 같은 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이제는 살아나네. 거의 한 2년 반, 3년 기다렸더니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2001년 9.12 테러에 대한 공포도 있고 했었는데 경기가 살아나니까 2003년 초에 1%까지 낮췄던 금리를 2004년 6월 달부터 다시 올려요. 그렇죠? 2004년 6월 달 올리고 2004년 8월 달에 두 번째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2005년도에는 FOMC 회의할 때마다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2006년 해가지고 17차례 계속 올려요. 그 올리는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날라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테이퍼링을 안 할까봐, 금리를 안 올릴까봐 걱정이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경기가 안 살아날까봐 걱정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경기가 살아나서 페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금리 올려도 되겠네? 그러면 그 가까이 있었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때 당시에 뭐 남유럽 위기 사태에다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까지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데 미국은 테이퍼링 했어요. 2014년 1월부터 해요. 2015년도에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도 해요. 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경기가 제대로 못 살아나니까 QE1 했다가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돼. QE2 해. QE2 해가지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는 아니고 고용이 그죠? 5%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고용이 여전히 6, 7% 하다 보니까 QE3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경제가 자생적으로 딱 돌아가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테이퍼링 해. 그리고 금리도 올려. 해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9번을 올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 9번을 올리는 동안에 2017년, 18년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금리 3번 올리고 2018년에 4번 올리는데도 주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 안 올릴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진짜. 안 올릴까봐 걱정이고, 그렇다면 테이퍼링 하든 금리를 올리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제로금리 수준에서 0.25가 0.5가 되고 0.75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1.2 넘는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 한 1%, 1.25, 1.5%까지 올린다 한들 아무 영향 없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5를 돌파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주가 예측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금리가 아무 영향 없는 거라고. 단 기업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하는 코스피의 순이익이 130조, 140조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꺾일까 봐 저는 걱정이고 지금까지는 이익에 대한 예측치가 올라왔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내리고가 걱정이 아니라 저는 이익이 계속 지금의 주가 수준이 합리화가 되려면 코스피 3,200, 코스닥 400조가 합리화가 되려면 순이익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2021년 올해 예상치가 지금 이제 160조, 내년도에는 180, 190조 뭐 이런 식으로 예상치가 지난달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안 할까봐 걱정이다. 그 두 가지 우려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말씀하실 때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 방식이 지금까지는 제조업 제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살아났다가 이제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콘서트 가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 수출 산업은 전부 IT랑 관계 있거나 뭐 이런 내구재 또는 준내구재 수출이 정말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 수출의 지금까지 기대치와 다르게 수출이 꺾이거나 하는 또 이익 전망이 나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뭐 우리나라 GDP에 뭐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그죠? 그래서 수출 동량하고 주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독일이라든지 유럽, 영국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괜찮아요. 뭐 유럽이 가장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다가 막 살아나죠. 그죠? 그런 모습이라서 유럽의 소비 회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도 이제 서비스 쪽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최근에는 거의 다 그게 이제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뭐 티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 서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다시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도 내년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또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자동차 바꾸는 거잖아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2009년, 10년, 11년, 3년 내내 70주에서 차화정에서 전차부대까지 자동차는 계속 끼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몰락한 게 아니라 그때 상당한 디자인 경쟁력과 10년 워런트에 대한 그런 자신감 등등 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그런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차를 바꿀 때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를 이래 보잖아요. 그죠? 현대기아차를 보면 저도 사고 싶어요.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구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전망이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제조 강국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컨텐츠가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 기생충 미국의 언론에서 패러사이트 하면서 뭐 엄청 나왔잖아요. 아카데미상 뭐 4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느덧 컨텐츠 강국이 되고 있어요. 그 게임도 그죠? 오늘 뭐 크래프톤이 상장이 됐지만 그 게임에 있어서도 이제 세계적인 게임을 막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저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잘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번 보면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한 편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죠. 이틀을 내려 그냥 도깨비 하나만 이틀 내내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만들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비주얼도 너무 좋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런 약간 저부가 같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았다면 지금은 컨텐츠가 되게 강해졌다. 그래서 약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컨텐츠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테이퍼링을 했을 때 과거에 2013년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고 2014년부터 시작을 막상 하니까
미국의 연준이야 당연히 미국 경제를 봐가면서 네. 테이퍼링을 하니까 자기들 경기 좋아지는 것만큼 딱 테이퍼링을 딱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그 경기 회복만큼 못 따라가는 나라들,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됐고 유럽도 네. 그렇고 미국 주가 따로 우리나라 주가 따로 네.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네. 이번에 혹시 테이퍼링을 진짜 본격적으로 내년에 혹시라도 시작을 했을 때 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주가가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지, 이거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치고요. 12, 13, 14년 동안 3년 내내 이제 감이익이 되거든요. 근데 정작 15년부터는 이익이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15, 16, 17, 18년까지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네.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근데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전에 2011년까지 차화정 장세가 주도를 했던 그 차화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나오기 시작했죠. 12, 13, 14년도에 감익의 가장 큰 주 요인은 조선주의 박살일, 건설주의 박살, 해외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들의 박살. 그래서 빅베스가 나왔던 거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 음식료가 5,200만 인구에 이제는 포화 상태에 여기서 과자가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어 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 14억 인구가 막 먹기 시작하고 러시아 뭐 인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5천만 인구가 아니라 뭐 20억 30억 인구가 먹는 식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날아갔던 것처럼 굉장히 차별화될 거예요. 테이퍼링이 있고 금리 인상이 되면 말 그대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거죠. 막 물을 넣어주다가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물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물을 빼는 거거든요. 네. 물을 빼는데 내가 튼튼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박 기자님이 잘 질문해 주시는 게 차별화가 심해져요. 차별화가 심해지면 선수와 비선수의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네, 철저하게 이 차별화 장세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무조건 실적이에요. 네, 무조건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주식만 잘 쫓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BBIG 갔다가 경기 민감주 갔다가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는 게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그런 강세장이라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장세의 중반 후반을 지나는 이런 국면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은 박살나거든요. 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이제 수급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외국인들이 잠깐 사는 기간들이 있다가 네. 또 어느새 보면 또 팔고 있고 네. 드디어 외국인 좀 사는 거야? 그러면 또 실망스럽게 팔고 있고, 이 지수대를 한 번 더 올리려면 그래도 누군가가 좀 적극적으로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지수를 한 번 더 끌어올리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섹터라도 끌어올리려면 누군가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왕성하게 사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외국인은 왜 이러는 거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돌아올까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고마해라. 많이 팔았잖아. 많이 팔았다 이가 하면서 네. 네, 작년하고 올해 합쳐가지고 거의 한 50조 팔았네요. 그만 팔아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That's enough? 해야 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top selling, that's enough. 글쎄 말인데 언제까지 계속 팔까요 진짜. 그렇죠. 네. 이 방송을 외국인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KBS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혹시 나갑니까? 그것도 한번 앞으로 개척을 좀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항상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판때기에 누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20년 전에 외국인은 피델리티나 캐피탈이나 야누스 펀드나 이런 뮤추얼 펀드였어요. 네. 그렇죠. 액티브 뮤추얼 펀드가 우리 시장에서 철강 섹터가 좋아지네 아니면 건설이 좋아지네 하면서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사고 팔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됐든 비자가 됐든 이제 주요 주주를 보잖아요. 1등 블랙락, 2등 뱅가드, 3등 스테이 스트리트, 전부 ETF 회사예요. 4등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규모가 1,500조. 근데 블랙락이 운영하는 규모가 9,000조. 이미 시장에 외국인이 예전에는 그런 피터 린치였다면요. 근데 지금은 피터 린치가 아니라 컴퓨터가 매매하고 있어요. 기계가 매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 군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기계의 로직이 아직까지는 단순해요. 네,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기계의 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외국인이 첫날에 많이 샀잖아요. 근데 MSCI에 편입시키는 그 기준을 보면 그 정도 카카오뱅크처럼 공모가가 18조였잖아요. 그 10조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 그 편입을 시키는 기준으로 보는 랜덤하게 이제 하루를 뽑든 말든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MSCI라는 그 벤치마크를 이겨야 되는데 MSCI에 무조건 편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초가가 뭐 5만 원대 거래되면 걔네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사실 가격도 안 봐요. 사실 가격 보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MSCI에 편입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편입되는 날짜까지 한 번에 사면 너무 많이 사니까 뭐 5천억, 6천억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눠서 사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계를 이해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겠구나, 나왔구나.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예요. 뭐 테슬라든 뭐 그동안에 이 성장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지? 근데 기계는 S&P 500에 편입되면 무조건 그 편입된 그 비율만큼 사는 거예요. 기계는. 그리고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큰 자금이 이제 거의 800조 정도에 되는 자금이 S&P 500을 또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외국인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찍히는 이 기계들의 로직을 이해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2000년 아까 제가 그 중국의 GDP 성장을 말씀드렸잖아요. 2003, 4, 5, 6, 7에는 그때는 성장의 축이 이제 아시아부터 보니까 돈들도 이제 아시아로 몰려서 이제 돈이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의 자본주의의 혁신기업과 생산성 향상과 거기다가 페드가 뿌려준 돈으로 돈이 넘치는 곳은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데 그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의 매수가 끝나고 또 어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없나라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또 기계가 매매하는 헤지 펀드들이 보면 이 코릴레이션을 보거든요.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이쪽이 아직 안 올랐네. 로직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는 돈은 저는 나중에 반드시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로 본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를 마침 예로 들으셔서 이 최근에 이 자조적으로 은행주를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나 은행주주라 정말 너무 슬프다. 옆에서 뭐 이건 뭐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우리나라 뭐 4대 시중은행 뭐 전부 다 시총을 훨씬 더 능가해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주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카오뱅크 주주분들은 뭐 또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쨌든 MSCI나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괜찮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그게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또 위험한 어떤 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저평가인 은행주하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런 것들이 기계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기계가 카카오뱅크에 영향을 언제까지 주냐면요.
9월 9일. 9월 9일? 날짜도 네. 정해져 있군요.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9월 9일은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심 만기죠. 선물 옵션 이 동심 만기에 코스피 200에 또 특례 편입이 됩니다. 네. 그 요건도 다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9월 9일까지는 이 기계들이 어떻게든 매수를 하게 돼 있고 기계에 대한 이런 수급에 의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과거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요 편입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아웃퍼폼 하고요. 네. 편입되고 나서 한 50일 동안은 또 언더퍼폼을 하게 돼요. 예. 네. 그 수급이 너무 이제 기계에 의해서 네. 단기적으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조금 오버슈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 때문에 편입되고 나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하려면 일단 9월 9일 이후에 예, 한 달 뒤, 네. 한 10월 말 정도 주가가 네. 이제 본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때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겠군요. 예. 네. 그 본 가치로 보면 박전무는 뭐 어느 정도 보는데 네, 공부하시잖아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궁금하실 건데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일단 이해가 안 됐었죠. 네. 전 세계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 9월쯤 됐을 때 아니 전 세계 폭스바겐, BMW, 아우디, 도요타, 현대, 기아차, 뭐 포드, GM까지 다 합쳐도 700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테슬라가 700조? 그것도 겨우 50만 대 팔았는데 네. 전 세계에 한 9천만 대 차가 팔리는데 겨우 50만 대 팔았는데 네. 이게 말이 돼? 그런 것처럼요. 어떤 혁신이 뭡니까? 일단 우리 불편한 걸 좀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이라면 그 정도의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은행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면 저는 사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 카뱅이 갖고 있는 하루의 데일리 유저가 뭐 1100만 명이고 뭐 등등 해서 저부터도 일단은 제가 요즘 거의 올해 들어와서 네. 제가 쓰는 주거래은행의 앱을 5번도 안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잔고 확인하러 잠시 한번. 다 자동이체로 다 알아서 예.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체를 하거나 뭐 송금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카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제 눈을 이제는 카뱅에 많이 빼앗기고 있고 카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주식은 이제 좀 꿈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예대 마진만 먹고 사는 은행에 비해서 확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예, 카뱅의 주가는 이번에 상장할 때 39,000원, 그죠? 한 18조 정도였다면 5만 원대면 저는 5만 원대면 사고 싶어요. 5만 원대면 사고 싶고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한테 6만 5천 원 밑에 거래되면 일단 홀딩을 하시라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모주는 3일째 시초가에 파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이벤트 그 편입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회사인 경우에 오늘이 3일째였잖아요. 네. 네, 3일째 시초가가 일봉으로 보면 이제 제일 고점이었는데 윗골이 달린 거 빼고 그런 식의 지금은 이제 그냥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내재 가치 적정 주가 수준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5천 원에서 뭐 밑으로 5천 원, 위로는 한 15,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림 속에서는 카뱅이 이제 6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뭐 한 5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요. 네. 뭐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박세익 전무님이 쓰신 투자자를 위한 책이 곧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좀 듣기로는 왜 주식 투자를 하고도 우리가 돈을 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네. 좀 집중적으로 다루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우리 주식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기업의 이제 성장성, 기업의 확장성, 그리고 위대한 기업,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너무나 이제 바람직한 조언들이죠.
그런 조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돈을 잃어요. 네. 그 돈을 잃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부동산하고는 다른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아니 메인 스트릿이 지금 박살나 있는데 월스트리트만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네. 그런데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주식은 리딩 인디케이터. 그죠? 네. 주식은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메인 스트릿이 경기가 회복될 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니 메인 스트릿이 지금 박살나 있는데 어떻게 월 스트릿만 저렇게 그래서 반드시 주가는 빠진다. 네. 라고 그랬었죠. 그거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이 본질을 속성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뭔가? 한마디로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하잖아요. 네. 강세장이 왔을 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강세장도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강세장은 경기가 좋았을 때 실적 장세를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일 돈 벌기 좋은 장은 유동성 장세예요. 실적이 따라오는 실적 장세가 오기 전에 모두가 비관적이면서 유동성은 왕창 풀어줘. 이 유동성 장세가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모르고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돈 벌기 좋은 유동성 장에서는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현금화 좀 시켜놔. 주식을 오히려 팔라는 거죠. 네.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 주가는 다시 빠질 거야. 네. 인버스나 고플스를 사놨다가 해지를 좀 했다가 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장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거기서 조금 이래 벌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도 조금 터지고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내가 과감한 액션을 하고 두 번째 주가는 너무 싸지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 변동성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얘기를 적은 책이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니 수비를 왜 하려고 그래? 그걸 왜 맞추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기술적 분석 책 그거 한 3시간 보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건 거의 안 되죠.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겨우 기술적 분석 한 3시간, 10시간 공부를 한 걸로 시장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벌 때 벌고 지킬 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주식 투자로 벌어서 우리가 또 수비를 하는 개념. 이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만 하면 공격과 수비가 다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 부동산보다도 사실 훨씬 나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세금도 없잖아요. 2022년까지. 네, 그렇죠. 전 세계 드문 케이스죠. 양도세가 네.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최근 15년 동안에 주식으로 큰 부자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세금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서 이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네. 중요한 게 있나요? 네. 네. 주식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경제적 자유 얻어서 뭐 하실 건데요? 인생의 철학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경제적 자유 얻어서 뭐 하실 건데요? 네. 우리가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사람의 운명 모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뭐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그건 진짜 좀 안 된 그렇죠. 건데요. 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사실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시간을 가져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 할 건데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해보다가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한테는 투자하지 마세요. 안 된다.
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으로 좀 돈 조금 더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내가 행복하게 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 이웃 사람들, 내 가족들 같이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주가의 변동성이 안 맞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 맞는 분. 예, 적성에 따라서 안 맞는 분이 계실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우리가 꼭 뭐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지금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책 뒤편에는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 좀 넣어놨습니다. 네. 야, 그러면 뭐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격과 수비뿐만 아니라 인생의 철학까지 담으신 거군요. 네, 감히 기대가 됩니다. 감히 네, 그런 내용까지 좀 부끄러운 내용을 적었는데요. 네, 좀 제가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야, 깊은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채슬리 자문의 박세익 전문인과 함께 1부, 2부에 거쳐서 증시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미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박종의 경제한방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